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와 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게 되네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갑자기 생기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두런두런 행복한 삶, 아니면 혼자서 남부럽지 않게 좋은 집을 얻어 평생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삶? 저는 정말 상상도 해본 적 없었던 그 일을 겪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어디서 나온 30억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남편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하나도 들은 이야기가 없어 몰랐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그제야 남편이 저에게 가정 환경에 대해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사실 남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끌고 가야 할 미래가 궁금한 것이지, 과거 같은 것은 전혀 궁금치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빚이 있냐 없냐 하는 일이 돈벌이가 되는 일이냐 아니냐, 그 정도만 궁금했다고나 할까요? 남편은 주물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일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걱정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야 뭐 아주 작은 회사에서 소일거리를 도맡아 하는 말단 직원이었는데 하도 회사 사람들이 나이가 더 먹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 일찍 결혼해야 일찍 아이들 낳고 키운다. 잔소리를 해서 결혼만 하면 일을 그만두겠다 결심하고 있었고요. 왜?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여자는 20대 후반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느낌이 돌았었잖아요. 요즘 시대야 젊은이들 결혼 안 한다고 한들 잔소리를 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라지만 저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었나요? 나이 30이 넘어가면 노처녀다 하고 딱지를 붙이던 시대였는데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은 회사 사람들 중에서도 꼰대인 사람들이 젊고 예쁠 때 시집 가야지, 안 그러면 평생 노처녀로 살아야 한다고 하도 겁을 주니 별 수 없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언제 결혼하나 하고 있었는데 남편을 운명처럼 떡하니 만나게 된 것이지요. 아무튼 남편이랑 만난 지 6개월 만에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마음을 쉬이 잡지 못하고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물 회사에서 일을 하는 남편,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저, 두 사람이 벌어먹고 산다 치면 아이 키우고 하면 나쁘지 않겠다 싶긴 했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남편의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는데 그제야 남편이 저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참 많은 편견에 시달려서 먼저 내 가정사에 대해 말을 하는 걸 좀 두려워하는 편이야. 사실 나 부모님이 계시질 않아. 두 분 다 내가 초등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아주 큰 추돌 사건이라 뉴스에도 짤막하게 소개될 정도였고 두 분 다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 정말이야, 민호 씨? 아이, 그럼 민호 씨는 혼자서 여태까지 살아온 거야? 초등학생 때부터? 너무 힘들었겠다.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취직하기 전까지 생활비는 어떻게 했어? 정말 힘들었지. 두 분 다 한 번에 그렇게 세상을 등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혼자 집에 들어왔는데 공기가 너무 싸늘하더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힘들었는데 그때 우리 삼촌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 정말? 그럼 민호 씨 삼촌, 그러니까 삼촌분께서 당신이 취업을 할 때까지 데리고 가서 키워주셨다는 말이야? 맞아. 내가 혼자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지 나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해주셨어. 우리 삼촌은 당시 세차장 사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장사가 무척이나 잘 되었었거든. 그래서 체인을 몇 개나 가지고 계셨었어. 그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었지. 우리 부모님 갑작스럽게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보험 하나 들어주지 않으셨어서 돈이 없었거든. 당신에게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네. 같이 사는 동안 힘들었겠다. 삼촌분도 자식이 있고 하셨을 거 아니야.
우리 삼촌이 우리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거든. 내가 11살이던 때부터 삼촌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때 우리 삼촌 나이가 30이었나? 아무튼 결혼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 있었어. 그런데 나를 맡아서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분이 파혼을 하자고 하시고 삼촌을 떠나셨지. 그래서 그때부터 삼촌은 나 하나만 키우면서 사셨어. 그럼 삼촌은 가정을 이루지 않고 당신만 평생 키웠다는 거야? 남자 혼자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와, 정말 대단하시다. 내가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삼촌한테 이제 나 혼자 어떻게든 살아볼 테니까 선이라도 봐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파혼을 했던 그분을 잊지 못하시겠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결혼이 무슨 소용이냐고 평생 나랑 같이 살면 된다고 하시더라. 그렇게 나는 취업을 할 때까지 삼촌 도움을 받으면서 컸고 삼촌 집에서 살다가 작년에서야 독립을 해서 나와 살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 삼촌 집으로 가야 해. 나에게는 부모님 몫을 다 해주신 분이시거든. 아유, 당연하지. 내가 당연히 삼촌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지. 당신은 이렇게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가정도 이루지 않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인데 당신에게는 평생 은인이다. 정말 부모님처럼 모시고 효도를 해야 하는 은인이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 정말 고생 많았겠다. 삼촌분도. 내가 사춘기일 때도 정말 화 한 번 내지 않고 나를 어르고 달래주셨었어. 나 스스로 깨닫게 된 거지. 우리 삼촌 나 키우느라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절대 엇나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 그때부터는 공부도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자 싶어서 그렇게 대학을 들어갔고 졸업한 뒤에 주물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거야. 삼촌이 아니었으면 내가 거지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디서 나쁜 짓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하며 살짝 눈시울까지 붉혔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건지 뭔지.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삼촌분께서 혼자가 된 남편을 모른 척하지 않고 업어 키워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전부 다 삼촌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니 저도 평생 효도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삼촌분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거기서 정말 남편과 너무나도 쏙 빼닮은 삼촌분을 보면서 뭔지 모를 뭉클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남들이 보면 부자지간인 줄 알겠더라고요. 삼촌분의 표정이나 버릇까지도 남편이랑 비슷한 게 이렇게 키운 정이라는 게 남다른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는 그런 힘든 가정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 잘하는 어른으로 컸다며 남편의 노력을 높게 사주셔서 반대 한 번을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을 하고 아주 좋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아이를 키우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게 어찌나 그리 빠른지 갓난아기였던 아이가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니까요.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 한 번을 안 하는 집이 어디 있겠냐마는 정말 저희는 사소한 문제로도 자주 다퉜어요. 저는 약간 그런 지론이 있었습니다. 자꾸 다투고 부딪혀봐야 해결책이 나온다 이런 거요. 하지만 남편은 회피형 인간인 건지 제가 한번 제대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려고만 하면 자꾸 피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답답했었죠. 그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셨던 것은 삼촌분이셨어요. 정말 삼촌 아니었으면 진즉에 이혼하자는 소리 10대번도 더 나왔을 겁니다. 왜 이렇게 나를 세우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사실 누구나 가족이란 존재는 하나같이 소중한 법이잖아요. 저 또한 그랬죠. 우리 애들이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친정엄마께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소에도 무릎이 시리다고 이야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언제고 한 번쯤은 관절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했었는데 정말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으면 무릎을 쓸 수 없는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수술을 시켜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죠. 사실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병원장 마음대로인 건지
꽤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면 몇백은 기본으로 들고요. 물론 돈이 넉넉하게 있었다면 제가 해드리겠다고 나서서 말이라도 해볼 텐데 저희 집 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외벌이로 벌어오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 빠듯하긴 했죠. 그래도 저희 친정엄마가 수술하는데 형제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돈 보태서 수술해드리자 하는데 저만 돈 없다고 쏙 빠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금액도 나누니까 150만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가 이번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인가? 그걸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 알잖아.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는 거. 큰돈 들어가는 수술이라서 형제들끼리 돈 모아서 수술시켜드리기로 했는데 이번 달에만 150만 원 정도 더 보태줄 수 있을까? 뭐? 아니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갑자기 하면 어떡해? 나도 돈 없는데 애들 학원비로도 등골이 휘어 죽겠는데 장모님이 인공관절 수술을 시켜드린다고? 아이 솔직히 그 침만 맞아도 괜찮아지는 수준 아니야? 꾸준히 무릎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잖아. 우리 애들 어릴 때 엄마가 애들 봐주시면서 무릎 아프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때가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당연히 이제 침술 같은 거로는 소용없으니까 수술하시겠다고 그러시겠지. 병원에서도 수술해야 된댔어. 병원에서는 돈이 되니까 수술해야 된다고 하지. 병원 여러 군데 가봤어? 장모님이 그냥 친구들 따라 수술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냐고. 지난번에 그 누구야? 뭐 친한 친구가 수술하셨었다며. 괜히 자식 들어 어려운데 돈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몇 년이나 아프다고 했던 고질병인 거 잘 알면서 친구 따라 수술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도 힘들게 살고 다른 처형네들도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알면서 굳이 자식들한테 수술시켜달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내가 버는 월급 뻔히 알면서 150만 원을 갑자기 어디서 가지고 와? 당신 비상금 없어? 지난번에 당신 차 바꾸고 싶다고 그래서 탈탈 털었던 거 기억 안 나? 당신 이번 달에 성과급 나오는 달 아니야? 150만 원은 여유 있게 줄 수 있잖아. 성과를 내야 성과급이 나오지. 이번 달에는 나도 돈 없어. 아이고 뭐 정하고 싶다고 하시면 한 6개월 기다리시라고 해봐. 내가 대충 20만 원 30만 원씩 모아서 마련해 볼 테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돈 없다고 하는데 진짜 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과급이 안 나왔냐고요. 들키지나 말던가. 글쎄, 남편이 그때는 주물회사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오랜 시간을 다녔었으니까 회사 동료 부인들끼리 가끔 만나서 모임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지인 하나가 있는데 그 집 남편이 총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에 저한테 우리 남편이 성과급 1등으로 받았다고 하던데 부럽다면서 뭐 선물 받은 건 뭐냐고 눈치도 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월급 통장엔 월급만 딱 찍혀 있는데 성과급을 어디로 받았나 했죠. 자기 남편이 총무팀이니 그 지인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그놈이 그 왜 그랬을까? 내가 다 속이 상하네. 그래서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내가 보태주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이 수술을 하는데 당연히 내가 보태줄 수 있지. 그렇게 삼촌분께서 저에게 150만 원을 송금해 주셨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죠.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도 무릎 수술 잘하셨고요. 문제는 삼촌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쓴소리를 좀 하셨나 봐요. 잔소리 들은 건 홀라당 까먹고 저한테 와서는 우리 삼촌이 보태준 돈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생색을 내는 거 있죠. 우리 친정에 가서도 가만히나 있지. 장모님 무릎 수술하신 건 전부 저희 삼촌 덕분입니다. 이러는데 바늘하고 실만 있었으면 주둥이를 꿰매어 버렸을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지는 단돈 1원도 보태지 않아 놓고서는 어쩜 그렇게 생색은 전 세계 1등인 건지. 오죽하면 저희 친정 식구들이 다 남편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워서 어디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남편 놈은 눈치도 없는지 무릎 타령하며 해벌레 하더라고요. 저런 놈이랑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지지고 볶고 살았는지. 친정엄마 수술 이후에 재활을 하러 다니시게 되었고 이제 좀 한시름 덜었구나 하자마자 문득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이놈이 도대체 성과급을 어디에 썼길래
제 선물도 안 사와 돈도 숨겨 뭘 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딱 2달 뒤에 알게 되었죠. 성과급을 글쎄 몇 달치를 꿍쳐둔 건지 이놈이 글쎄 그 비싸다는 모발이식 수술을 하고 온 게 아니겠어요? 남편 놈 정수리부터 탈모가 심했거든요. 머리털이 자꾸 휑해지니까 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것 같다면서 모발이식을 한번 해볼까? 하더니만 정말로 성과급 뒤로 꿍쳐서 모발이식을 하고 나타난 겁니다. 무려 800만 원짜리 모발이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열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언제는 돈 없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아니 성과급 현금으로 받은 이유도 제 선물 어쩌고 하더니만 모발이식이 왜 제 선물입니까? 지 선물이지. 아주 그냥 말은 청산유수로 해대는데 아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민둥머리가 되는 건데 도대체 모발이식이 얼마짜린데 그걸 덜컥하고 와? 당신 멋부릴 이유가 뭐가 있다고? 여보, 내가 말이야 한 2, 3년 안으로 애들 성인 되면 주물해서 다니는 거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고 싶단 말이야. 우리 자정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술술 들어온다니까. 내가 알아봤는데 우리 회사 근처 공장 하나가 매물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삼촌한테 조금 도움을 받아서 내 퇴직금이랑 다 합쳐가지고 공장 하나 인수하면 우리도 돈방석이 안 난다 이 말이야. 얼씨구 그래 그건 그렇다고 쳐. 근데 이 모발 이식이랑 사업이 무슨 연관이 있어서 모발 이식을 하고 왔냐 이 말이야. 아이 진짜 소리 지르지 마. 지금 머리통이 우뚝 쑤셔서 죽겠으니까. 사업하려면 젊어 보여야 하지 않겠어? 인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봐봐 여기 정수리 매곡하니까 인물이 살지 훨씬 살지. 막 신뢰감이 있어 보이고. 이게 다 사업이 잘 되고 싶어서 한 거라니까. 아이고 아주 난리네 난리야. 머리에 여기 피딱지 앉은 거 봐. 어휴 독감 예방주사도 무섭다고 하는 인간이 두피에 모발은 어떻게 심었어? 대단하다. 이거 소독하고 약도 발라야 한다는데 아예 난 안 보이니까 당신이 좀 해줘. 싫어. 머리도 못 감았을 텐데 그걸 내가 왜 해. 당신이 그렇게 돈 써서 하고 싶어 했던 모발 이식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우리 엄마 무릎 관절 수술은 침이나 맞으면 된다고 하더니 당신은 머리에 침이나 맞고 오지. 왜 모발을 심었대? 참나. 아 여보 나 진짜 안 보여서 못 바른단 말이야. 아 따갑고 욱신거린다고. 제발 좀 해주면 안 돼? 이거 약 안 바르면 모발 이식이 제대로 안 돼서 다 빠질 수도 있다고 그랬다고. 으이구 이 화상아. 소독할 거랑 약 가지고 와봐. 역시 미운하고 오나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 고마워. 남편은 싱글벙글한 얼굴로 제 속셈도 모른 채 약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미쳤다고 남편의 말을 순순히 듣겠어요. 호구도 아니고 저에게도 다 생각이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약을 발라주는 척하면서 머리털을 일부러 뽑아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800만 원어치를 다 뜯을 자신은 없어서 쬐끔 뜯었어요. 그래도 한 80만 원어치는 뽑은 것 같네요. 이 망할 옆에네. 조심해 뭐 하는 거야. 머리털을 겨우 심었는데 왜 뽑아? 어머나 이걸 어째. 내가 실수로 뽑아버렸네. 그래도 티 안 나? 괜찮아. 아직 남은 머리털 많은데 뭘. 실수? 네가 뽑은 머리카락이 얼마어치인 줄 알고 나는 소리야?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하려는 찰나 저는 재빠르게 방문을 닫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아니 속이 시원합디다. 치사하게 150만 원으로 친정엄마 수술 시켜드리게 보태달라고 했을 때 돈 없다고 하더니 지는 800만 원이나 하는 모발이식 수술을 하고 왔다는데 괘씸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결국 친정엄마 수술비도 삼촌분께서 도와주셨잖아요. 지 돈도 아니었으면서 지 돈인 것 마냥 아주 그냥 장모님? 그 무릎 저희 집 안돈으로 하신 겁니다. 하는데 아니 수술도 제가 100% 해드린 것도 아니었잖아요. 다른 형제들도 돈 보태준 건데 마치 지가 다 해준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꼴불견이었어요. 남편이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 소심한 복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살다 보니 어찌나 안 맞는 것 투성이던지 남편이 하는 꼬락서니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도 자식 새끼 보면서 꾹 참는 거라고 이혼만큼은 안 되겠더라고요.
참 결단력 있게 지질한 남편 놈들 버리고 새 출발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참고 또 인내하며 아이를 키운 지도 20년이 훌쩍 지나가고 아이들이 당당하게 대학에 입학을 하자 이제는 정말 한시름 덜었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물 회사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다가 남 밑에서 일을 해봐야 버는 돈이 거기서 거기라며 본인 기술을 살려 공장 하나를 빚을 내며 인수를 했고 주물 회사를 차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촌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삼촌분께서는 나이가 들었으니 세차장 사업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본인의 노후를 챙기며 살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사업에 일부 투자도 해주셨고요. 저는 아이 둘을 낳고 너무나도 시달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임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시술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게 불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으면 됐지. 무슨 아이를 더 가지고 싶냐고 남편이랑 많이 다퉜거든요. 남편은 외동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복한 가정이 항상 부러웠다고. 거기다가 부모님도 일찌감치 돌아가셨으니 정말 북적북적하게 살고 싶다고 몇 번이나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육아는 절대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게 실망해서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겠다고 결심했기에 항상 아이를 더 가지자는 말을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사이가 점점 더 틀어지게 되었고 거의 같은 집에 살면서 아이들의 부모로서의 역할은 서로 하려고 하지만 대화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일을 하느라 가족 간의 대화보다는 가족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돈만 벌어오는 아버지, 다른 것보다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싶어서 주변 다른 것은 살피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이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서로에 대해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애들 다 키웠으니 노후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했을 그 무렵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희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으니 삼촌분도 이른을 바라보고 계셨었는데 삼촌분이 많이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당장 삼촌분께서 입원을 해 계신다는 병원으로 찾아뵙게 되었지요. 삼촌분께서는 ALS라는 병을 얻게 되셨어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이라는 병이었는데 저는 그런 병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니까요. 운동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손상이 되어 근육이 약화되고 위축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육이 굳어가거나 몸을 못 쓰게 되는 병은 루게릭만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비슷하게 다른 병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손, 팔, 다리, 발 근육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호흡을 조절을 하는 근육까지 약화가 되어 호흡곤란이 찾아오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진행 속도에 따라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하고 정말 헉소리가 절로 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의사는 더욱더 안 좋은 소리만 하더라고요. 진행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라서 정말 얼마나 버티실지 모르겠다고요. 거기다가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니 무조건 간병인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물론 삼촌분께서 세차장을 정리하면서 돈은 많이 들고 있으셨으니까 병원비 자체에 대한 걱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보호자로서 실시간으로 연락을 받고 움직여야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자기가 차린 공장 일이 점점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을 시기라 발로 뛰어다니느라 바빴고요. 자식들은 대학 졸업 시기를 앞두고 있어서 취업이다 뭐다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었고 저밖에 없었던 거죠. 아이들 죽어라고 키워놨더니 이제는 간병을 해야 한다 생각하니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평생 남편이 받은 사랑과 갚아야 할 은혜가 있는데 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간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괜찮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을 땐 남편도 주말에는 저를 도와주러 오고 그랬었는데 이놈이 익숙해진 건지 뭔지 몇 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주말에 따라오지도 않고 저에게 고생해 한마디만 툭 던지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내 삼촌이지 내 삼촌이냐 하고 싶었지만 꾹꾹 참았습니다. 남편 놈 사업 시작할 때 보태주신 돈도 있었고 그동안 정말 친며느리처럼 저를 아껴주셨던 삼촌분께 마지막까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놈 주말에 널브러져서 TV나 보고 있는 꼴이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삼촌분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기는 해. 이제는 말도 어눌해지셨어. 이러다가는 식사도 못하시게 생겼다고. 그러면 무슨 줄을 꽂아야 한다고 하던데 나 같으면 걱정이 돼서라도 찾아뵙겠다. 어? 다음 주쯤에 한번 갈게. 되게 뭐라고 그러네. 나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는 거 몰라? 이러다가 우리 회사 폭삭 주저앉으면 그 빚은 다 어쩔 건데. 이 나이에 어디 취직도 하기 힘들 텐데 막노동해서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빚 갚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러길래 누가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래. 그것도 삼촌 아니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일인데 당신 능력이 그 정도인 거지. 아, 내가 진짜 이놈의 집구석을 떠나던가 해야지. 허구한 날 잔소리에 무시해. 당신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만만하지. 어? 이렇게 대접도 못 받는 가장이 어딨어. 당신 후회할 거야. 우리 삼촌 돌아가시고 나면 나한테 떨어질 유산이 얼만 줄이나 알아? 뭐라고? 아니,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키워준 삼촌을 두고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유산이 얼만 줄 아냐고? 무려 30억이야, 30억. 그 돈만 있으면 내 사업 안정을 찾는 건 물론이고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 국내 최고 호텔에서 억소리 나게 보낼 수 있다고. 아이, 그뿐인 줄 알아?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평생 골프나 치면서 놀고 먹기 충분한 돈이라고. 남편이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집을 뛰쳐나왔죠. 어떻게 부모님을 대신해서 파혼까지 당해가며 키운 조카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삼촌분께서 아시면 큰 충격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참 기가 막히게 돌아가더라고요. 몸도 힘들고 애들도 너무 못 챙기는 것 같아서 간병인을 구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찰나에 글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간병인 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입국이 막혔고 병원도 보호자 한 명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해졌죠. 글쎄 매번 그렇게 간병을 하러 갈 때마다 코를 쑤시며 검사를 해야 하는데 아파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도 저희가 받은 감사함이 있으니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간병을 하러 다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저에게 휴식 시간처럼 쉴 시간이 있긴 했지만 제가 나서서 간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활도 몇 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점점 더 남편은 삼촌분께 관심을 두지 않았고 정말 몇 개월에 한 번 바빠서 얼굴을 못 비췄다는 핑계만 늘어놓으러 병원에 잠깐 왔다 갔죠. 역병이 돈 기간이 길어지며 보호자들 출입도 나름은 덜 빡빡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자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편 놈 사업이 잘 돼가는 것도 아니었죠. 날이 가면 갈수록 한숨만 늘어나는 것이 빚만 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조바심까지 생겼어요. 그렇게 투병을 하신 지 3년이 안 됐을 무렵 삼촌께서는 호흡기 기능이 떨어져 그만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생각보다 병의 진행이 빨라서 보통은 5년까지는 생존하신다고 하던데 그동안 남편 놈 키우느라 고생을 하셔서 그런 건지 편히 쉬고 싶으셔서 빠르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병을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말이 어눌해지기 전까지 남편 놈 키우면서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을 추억하시며 저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곤 했었거든요. 삼촌분과 매일매일 보면서 제가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도 닦아드리고 밥도 떠먹여드리고 하면서 정이 많이 붙었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고생만 하시다가 가시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첫날부터 남편 놈이 술을 진탕 마시더라고요. 여보, 술 좀 그만 마셔. 상주가 뭐 하는 거야? 자식들도 영정사진 앞을 지키고 있는데 당신은 여기서 술만 먹고 있을 거야? 조문객들 어떻게 맞이하려고? 잔소리 좀 그만해라. 지금 조문객 모신다고 술 먹고 있는 거잖아. 내가 놀고 먹는 것처럼 보여? 다 우리 삼촌 가는 길 위로하는 위로주라고. 당신 정말 철도 없다. 당신을 평생 키워주신 삼촌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술을 처먹고 싶어? 뭐? 처먹어? 이애 팬내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만 하지. 잘됐다. 내가 그래도 네가 고생한 게 있어서 장례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너도 나를 무시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우리 관계가 여기서 더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너랑 살면서 매번 내 자존심 긁히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초라하게 느껴져서 힘들었걸랑. 나도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서 주머니에 꼬깃꼬깃하게 접어두었던 종이 한 장을 저에게 확 내밀더라고요. 뭔가 하고 펼쳐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것이더라고요. 네, 이혼하자는 서류였습니다. 그 종이도 어찌나 구겨져 있던지 이번에 결심한 것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뭐야?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야? 확실해? 눈가리가 있으면 뭔지 모르겠냐? 내가 받을 유산이 30억이라고 30억. 그 돈이면 혼자 평생 놀고 먹어도 아주 문제 없지. 너랑 나눴을 돈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째고 떠나 이년아. 내가 너랑 살면서 구겨진 자존심 30억으로 쫙쫙 펴볼라니까. 기가 막혀. 여태까지 내가 당신에게 헌신을 했는지 잘 알면서 돈 생기니까 마누라를 헌식작 버리듯이 버리겠다 이 소리야? 네가 무슨 헌신을 했어? 나한테 잔소리만 했지. 나도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유산 들고 내가 대접해줄 여자 찾아서 재혼을 하든 할 테니까 도장 찍으라고. 그 말에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놈 행태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도장을 쾅소리 나게 찍어주겠다고 했죠. 당장이라도 집에 가서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난리를 치길래 저는 병원 근처에 도장 파는 곳에 가서 도장을 하나 파서 찍어주었습니다. 남편놈이 정말 무슨 짓을 한 건지 제대로 알게 해주고 싶은 생각에 도장을 찍어주었죠. 제가 도장까지 새로 파와서 찍어주니 남편놈이 오히려 당황하는 눈치더라고요. 제가 그 30억 유산에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붙잡을 줄 알았겠죠. 하지만 남편놈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더라고요. 도장 찍었다 이 등신 같은 놈아. 네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싶다. 너 말이야. 삼촌분께서 마지막까지 너 안 찾은 이유를 모르는 거지? 그렇게 본인 인생까지 포기해가면서 아끼고 사랑으로 키운 네가 말년에 코빼기도 안 비추는 거 보고 삼촌께서 얼마나 허망해 하셨는지 모르지? 그래, 모른다 어쩔래. 그래서 바뀌는 게 뭐가 있는데. 삼촌한테 남은 가족이라고는 오로지 나 하나뿐인데 삼촌 유산이 누구한테 가기라도 한대? 그 순간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이 장례식장에 눈물바람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버선발로 뛰쳐나가 오셨냐고 손을 잡자 남편놈이 영문도 모르는 채 이상한 얼굴로 저와 오신 손님을 번갈아 가면서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놈의 눈이 아주 왕방울만하게 커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마지막을 지켜봤어야 했는데 하필이면 일이 생겨서. 아이고, 우리 영철 씨 어떻게 하면 좋아. 평생 고생만 하고 자기 삶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오셨어요. 일단 마지막 인사부터 하시고 이야기 나누시는 게 좋겠어요. 손님분이 영정사진 앞에 국화를 올리고 절을 올리자 궁금했는지 남편놈이 제 옆으로 와서는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손님분께서 드실 음식 상차림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상 앞에 앉으신 손님분을 알아본 남편놈이 덜덜 떨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낯이 익다 했더니 혹시. 그래, 민호 많이 컸네. 내가 우리 영철 씨가 민호를 맡아서 키운다고 했을 때
죽어도 남의 아이는 못 키운다고 떠났던 희자 숙모야. 숙모는 무슨 숙모입니까? 우리 삼촌을 그렇게 떠나놓고서는 뻔뻔하게 여기에 왜 나타나서는 왜요? 이제라도 무슨 콩고물 얻어먹을 게 있나 싶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영철 씨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 내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그래, 내가 영철 씨랑 그렇게 헤어지고 시집을 갔다. 그런데 글쎄 시집 온 지 7년 만에 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뭐니. 부산까지 시집을 갔는데 소방 맞고 쫓겨났지. 그때부터는 부산에서 털을 잡고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하며 그렇게 살았다.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불임인 줄 알았으면 민호 데려다 키운다는 영철 씨 옆에 붙어 있을 걸 하면서 말이다. 뻔뻔하기도 하시지. 어떻게 떠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 뒤로 먹고 살기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일을 했다. 그러다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정집에서 살게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야. 근처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운명처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걸린 영철 씨와 재회를 하게 되었다. 참 민호가 안 사람을 잘 뒀더라. 매일같이 와서 간병을 하는데 지친 기색 내색을 하나도 안 하더라. 그게 짠해서 내가 대신 쉬는 날 간병도 해주고 하면서 서로 돈독해졌지. 그러다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영철 씨가 민호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영철 씨의 마지막을 내가 잘 마무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요, 뭐요? 마지막에 간병 도와줬으니까 돈 내놔라 이거예요. 나는 돈 욕심 하나도 없다. 내가 버는 돈으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이제 병원도 다음 달이면 퇴사를 하는 마당에 인수인계 중에 연락받고 온 것이구만. 영철 씨가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 마지막 가는 길 첫사랑이랑 함께하고 싶다고. 너를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하나도 소용이 없다면서. 너 몇 개월에 한 번씩 고작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얼굴 비추면서 내내 돈 내놓으라고 했다며. 어떻게 네가 영철 씨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니? 삼촌이 별 얘기를 다 하고 가셨네. 아니 그럼 뭐 어떡합니까? 돈 나올 구멍이 삼촌 주머니밖에 없는데. 어차피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는데 그 돈 저한테 다 올 걸 알면 제 사업 힘들 때 충분히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못할 요구라도 했나요? 그래서 영철 씨가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 고생은 조카 며느리가 하는데 돈은 다 너한테 가게 생겼다면서 분통이 터진다고 하더라. 돈 줘봐야 쓸데없는 데에 다 탕진할 거라면서 나에게 부탁을 하대. 내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영철 씨 부탁을 안 들어줄 이유가 있겠니? 이거 봐라. 그러면서 남편이 저에게 이혼 소장을 꺼내주었던 것처럼 남편에게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보여주셨어요.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종이를 받아들고서는 이내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혼인증명서였어요. 한마디로 김희자 씨가 최영철 씨의 부인이다 확인을 해주는 서류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지금 아픈 우리 삼촌을 꼬여내서 혼인신고를 했단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사기꾼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영철 씨가 원해서 한 거다. 구청 직원들도 여기 있는 조카 며느리도 증인으로 서주었다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민호 너 영철 씨한테는 그저 삼촌과 조카일 뿐이라는 소리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겠지. 네가 그렇게 원하던 그 유산이 전부 부인한테 온다는 소리다. 아니 돈 욕심이 없다고 말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유산을 꿀꺽하겠다고? 그런 법이 어딨어. 내 돈 내놔. 내 30억 내놓으라고. 그 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돈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삼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 돈을 생판 남한테 줘. 오죽하면 영철 씨가 너한테 안 주고 나한테 주겠다는 소리를 하겠니.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돈 전부 증여할 거다. 내 조카 며느리에게. 뭐라고요? 지금 내가 아니라 인연 아니 내 마누라한테 증여를 하겠다고요? 참나 나도 유류분 소송 걸 테니까 그런 줄 아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내가 유산 받아서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전부 증여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유류분 소송 못 걸지.
네가 내 자식이니? 그래봐야 너는 1순위 상속인이 아니라 청구 자체를 못한다. 법이 그렇다고. 우리가 다 알아보고 혼인신고를 한 것이니 네 몫은 하나도 없다 이거야. 내가 왜 1순위가 아니야? 친자식이나 다름없는데. 너는 그래봐야 사촌이 내 반계열주가 아니겠어? 그러니 2순위 3순위도 아닌 4순위란다. 조금이라도 좀 알아보지 그랬니? 당연하게 그 돈이 지한테 올 줄 알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했겠지. 다 죽어가는 우리 영철 씨 앞에서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난리를 치면서 그 사람 좋은 영철 씨가 오죽하면 너한테 유산을 한 푼 안 남기려고 너를 떠맡느니 떠나겠다고 파혼까지 한 나를 붙잡고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어. 내가 영철 씨에게 지은 죄가 있어서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그러면 인연한테 그 30억을 다 주겠다고? 아이 그럼 재산분할로 받아내야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에 안 들어간다는 것도 모르니? 배응망덕한 인간 같으니라고. 감히 돈 때문에 조강지처를 벌여? 이게 다 영철 씨의 선견지명이다. 그렇게 남편 놈은 장례식장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내 돈, 내 유산, 내 30억 하면서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남편 놈 1년에 5번도 안 되는 면회를 왔습니다. 올 때마다 보호자 1인만 면회가 가능했기에 제가 자리를 비켜줄 수밖에 없었는데 1시간 정도 면회하면서 내내 삼촌을 괴롭힌 것 같더라고요. 돈 내놓으라고요. 어차피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데 돈 싸들고 있으면 뭐하냐. 돈 내놔라. 그러니까 삼촌도 버티다 안 되겠으니 이런 수를 쓴 것입니다. 어차피 그 재산 숙모께서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제가 몇 년이나 내내 옆에 붙어서 간병을 했으니 저에게는 나눠주고 싶으시고 고민하다가 결국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벌이게 된 것이었지요. 저는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시며 내내 병실을 살피러 오시는 숙모를 보고 직감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숙모를 붙잡고 물어보니 이전에 파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으니 저는 두 분이 마지막으로 못다 이룬 꿈을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휠체어를 제가 직접 끌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의 증인이 되어 드렸고요. 혹시 몰라 남편 놈이 심신미약의 병세가 있는 삼촌을 걸고 넘어질까봐 동영상까지 찍어두고 의사의 소견서까지 받아둔 뒤였죠. 한마디로 남편 놈이 그 재산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양자로 입양이라도 됐으면 몰라도 그냥 맡아 키운 것이었기에 그런 법적 절차도 밟지 않았었고요. 한마디로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되었죠. 거기다가 먼저 이혼하자고 소장 들이밀고 저에게 모진 말까지 내뱉었는데 제가 그 30억을 혼자 이혼은 무효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혼 못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절대로 못해. 파렴치한 인간 같으니라고. 이혼을 왜 못해? 내가 하겠다는데. 도장 찍어달래서 도장까지 파서 찍어줬더니 이제 와서 못해? 싫어. 난 이혼할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나 그 돈 없으면 죽는 거 알잖아. 지금 내 사업비만 점점 늘어나고 임금까지 밀려서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직원들 난리를 치는데 나 목숨 한 번만 살려주라.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5 아니 5억. 나 그 돈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당신이 명품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신경 안 쓸 테니까. 여보,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나를 버릴 거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고? 애들한테 관심 한 번 안 가지던 배드파파가 이제 와서 애들 타령하면서 나를 붙잡겠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야, 당신 개 맞네? 아까는 닭 쫓던 개, 지금은 지나가던 개 이 개자식아. 그래, 나 개 할게. 개자식 할게. 왈 지질하면 다치고 기어다니라면 기어다닐 테니까 제발 그 돈 나눠줘. 당신이 이혼해달라고 하면 할게. 돈만 나눠줘. 내가 평생 잘하고 살게. 당신 옆에서 딱 달라붙어서 애들 챙기면서 그렇게 살게. 애들 다 컸어.
당신이 돌보지 않은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애들 이제 집 밥벌이 하면서 살 때 됐다고. 이제 와서 반성하고 개처럼 살겠다고? 원래 주인무는 개는 갖다 버리는 법이야. 당신 같은 남자랑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제 와서 반성하는 척하지 말고 내 인생에서 꺼져. 삼촌분께 평생 절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살 거야. 삼촌분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이랑 얼마나 더 부대끼면서 살아야 했겠어? 여보, 나 진짜 이러다가 감옥 가. 나 진짜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서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당신의 애들 아빠가 그랬으면 좋겠어? 이혼하면 남남인데 무슨 상관이야? 차라리 감옥을 가. 잠잘 곳도 생기고 밥도 주고 기술도 가르쳐주니 얼마나 좋아? 가서 사람 돼서 출소한 뒤에 돈 벌어서 먹고 살아. 30억 있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여보, 제발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그래도 나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잘 살았잖아. 가장 노릇 열심히 했잖아. 그것도 삼촌이 도와주었으니까 먹고 살만했던 거지. 바람을 안 피운 게 아니라 못 피운 거 아니에요? 당신처럼 계획을 가진 것도 없는 인간이 무슨 바람이야. 세상 여자들 눈깔 다 삐었게. 30억 생기고 나면 나 버리고 당신 지지해주고 당신 존경해주는 여자 만나겠다며. 그런 마음 가지는 것도 바람 아니야?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다고.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제발.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 콧방귀를 뀌고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발인을 하는 그날까지 남편은 저에게 바짝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오죽하면 관심 없던 저희 아이들까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들 아빠를 비난하더라고요. 온갖 사람들의 비난이 꽂히자 그제야 지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았는지 깨달은 건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며 자기 빚만 갚아달라고 울고불고 하는데 숙모가 저에게 따끔하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잘 생각해. 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죽하면 영철 씨가 나한테 혼인신고까지 해가며 재산 한 푼 안 주려고 했겠어. 물론 결정은 조카 며느리가 내리는 거지만 나는 끝까지 우리 영철 씨 마음이 어땠을지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네.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정말 30억이라는 돈을 저에게 전부 증여해 주셨습니다. 통장에 세금을 제외하고 꽂힌 돈을 보니까 정말 눈이 돌아가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쓰면서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조차 행복이었죠. 저는 돈을 받자마자 저에게 쉴 새 없이 연락을 해오는 남편놈에게 이혼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남편놈은 이혼 못한다고 나왔지만 법원에서는 저의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자식들이 전부 아빠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증언을 해주었고요. 남편놈이 저에게 먼저 이혼 소장을 들이밀며 돈 때문에 가정을 버리려고 했던 점, 그동안 삼촌의 간병을 저 혼자 도맡아 했던 것까지 전부 다 인정이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죠. 법원 앞에서 질질 짜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 다시 같이 합치면 안 될까? 앞으로는 당신이 하는 말에 무조건 복종하면서 살게. 당신 없으니까 내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어.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고. 당신이 나를 위해 하루하루 어떻게 썼는지 다 알겠어. 나도 노력할게. 싫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상황을 더 이어가라고? 죽어도 싫어. 나는 지금 엄청나게 홀가분해. 당신 생각 전혀 안 나. 당신이 나랑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내 집이라고 나가라고 했었지? 나도 받은 돈으로 내 집 구해서 나와 사니까 알겠더라. 응?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랑 한 공간에 없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빚 잘 갚으면서 잘 살아봐. 그렇게 싸늘하게 말을 하고 뒤돌아 나오는데 무엇보다 통쾌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살겠다고 얻은 집에서 2달이 뻗으면서 푹 잤습니다. 그 뒤로도 전 남편 놈의 구구절절한 연락이 수없이 도착했지만 깡그리 무시했고요. 저는 요즘 숙모님과 함께 시간을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과 넷이 같이 만나서 식사를 자주 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아낌없이 주고 있고요. 숙모님의 대단한 결정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어요?
말 맞다나 꿀꺽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돈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보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숙모님의 마지막 또한 제가 잘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제 인생 참 별일 다 있었지만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하는 법이더라고요. 까치도 은혜를 갚는다던데 짐승도 아닌 사람이 당연히 은혜 갚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저는 마음 여유롭게 먹고 갚을 것이 있다면 다 갚으면서 나눠 살 예정입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더 활기찬 제 인생을 위하여 제 사연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평온한 일상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